삿포로가 개척사의 중심지로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사를 통해 홋카이도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희생을 당한 존재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아이누? 그렇죠. 네. 바로 이 땅의 선주민이었던 아이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누를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며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가장 먼저 땅을 빼앗았어요. 1872년 일본은 아이누가 대대로 살아오던 그 땅을 주인이 없는 땅, 즉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땅이란 뜻이고요. 그거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 소유로 편입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겼죠. 아이고. 결국 아이누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강제로 바꿨어요. 1899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이름과 달리 아이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이었어요. 사냥과 어업 같은 전통 생활은 금지됐고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문제는 주어진 땅이 대부분 농사짓기 어려운 불모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아이누가 가난과 굶주림에 내몰리게 됐던 거죠. 이렇게 삶의 터전과 생활 방식을 빼앗은 후 일본은 아이누 동화를 위해 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설마 뭐 언어를 못 쓰게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언어 통일. 맞습니다. 전통 문화까지 말살해버리는 거죠. 먼저 전통 문화와 의식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아이누 여성의 입문신이나 남성의 수염 같은 전통 풍습은 야만적이라며 금지됐고 제례와 종교의식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아이누의 언어와 신앙, 의복, 생활 양식까지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려 한 거죠. 동시에 일본에 대한 충성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써야 했고요. 모든 아이누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야 했어요. 심지어 1869년 삿포로에는 삿포로 신사, 지금의 홋카이도 신궁을 세웠습니다. 이 신사에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개척신들을 모셨는데요. 이는 아이누를 천황의 신민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결국 보호라는 이름하에 추진된 이 정책은 아이누의 문화를 지우고 일본의 국민으로 흡수시키려는 문화말살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저 우리나라에게 했던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홋카이도는 훗날 일본이 아시아 각지를 지배할 때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식민 통치의 첫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네. 교수님, 일본이 이렇게 강제로 동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또 있나요? 예, 바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이누를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외부인이 아니라 국민으로, 즉 신민으로 부릴 수가 있거든요. 스스키노. 아. 아주. 아유, 뭐. 오, 화려한 도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화려한 밤거리 같아요. 예. 개척의 땅이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한 관광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홋카이도를 개척하기에는 사무라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까지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인입니다. 누굴까요?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당시 내무경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건의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지 지원 씨하고
호영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터 역할을 하시네. 재밌겠다. 왜냐면 재밌겠다. 손님한테 히로부미 하라고 아, 하시면 예. 아유, 고맙습니다. 홋카이도 개척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제가 좋은 인재들을 모아봤습니다만 살인범, 강도, 반란 주동자? 지금 나랑 장난쳐요? 그놈들을 일단 홋카이도로 보내면 땅도 파고 나무도 베고 도로 닦고 이러느라 나쁜 짓을 일도 못할 겁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 가두면 돈만 깨지잖아요. 홋카이도로 보내서 공짜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골칫덩어리들 처리도 하고 일도 써먹고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오케이. 진행시켜. 알겠소문이라. 이런 식으로 죄수를 활용을 한 거네요. 저때 당시에 뭐 저랬을 것 같아. 뭐 썩히느니 죄수들 뭐. 그래서 1879년 그의 제안으로 홋카이도에 죄수형 교도소가 세워지고 수천 명의 죄수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들은 농장과 도로, 감옥 건설에 동원되면서 사실상 노예 노동을 해야 됐죠. 결국 홋카이도는 단순한 개척지가 아니라 일본이 자기 나라 안에서 제국주의로 성장해 나가는 최초의 실험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개척사를 세우고 홋카이도를 완전히 손에 넣은 일본은 이 땅을 단순한 개발지가 아니라 전략적 요새, 즉 군사 요충지로 만들게 됩니다. 여전히 당시 러시아의 남하 위협이 계속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은 북쪽을 지킬 확실한 방어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죄수들을 기용해 본격적인 군사용 도로와 철도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파란 선이 바로 당시 죄수들이 만든 도로입니다. 와, 길다. 홋카이도가 되게 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길게 만들었네요. 당시 홋카이도에 건설한 전체 도로 길이가 약 724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긴 거리를 죄수들이 만든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당시에 만든 철도는 뭐 어떤 곳에 있어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는데요. 이 철도는 원래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호로나이 철도로 1880년 오타루의 데미아항에서 삿포로를 거쳐 1882년에 호로나이 탄광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와. 이후 철도는 1930년대까지 약 2,700km로 확장되면서 지금은 거미줄처럼 홋카이도 전역을 잇는 교통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와 철도망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광물을 운반하기 위한 보급로 역할을 했던 거죠. 당시 일본은 산업화와 군수 생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원이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석탄. 맞습니다.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은 군수품을 만드는 에너지원이자 군함의 연료와 폭발물 재료로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홋카이도 곳곳에서 바로 이 석탄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와. 일본 전체 석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일본 석탄 산업의 출발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와. 당시 최굴에는 죄수들이 대거 동원됐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소희 씨 그럼 석탄 채굴에 동원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조선인인데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인 광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자 이 석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했던 거죠. 어떡해.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약 15만 명의 조선인이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으로 끌려갔고 공식 사망자는 2,800명이지만 실제로는 10,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정이하고 또. 조선인들은 위험하고 깊은 채탄장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단무지로 아침을 때우고 근데 또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고 해요. 점심은 감자 주기 전부였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강제로 징용됐던 것 중 하나가 저 탄전이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극의 현장이 훗날 홋카이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이자 홋카이도 대표 여행 코스인 오타루인 거죠. 홋카이도에서 캐낸 석탄이 철도를 타고 오타루 항까지 실려오면 나룻배가 운하를 따라 창고 앞까지 운반했습니다. 이렇게 석탄과 물자가 모이니 자본이 돌고 그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가 하나둘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운하 주변에 남아있는 벽돌 창고들과 석조 은행 건물들이 바로 그 시절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냥 재밌게 감동적으로 예쁘게만 봤는데 그러니까요.